오랜 결혼 생활이 그렇듯 우리의 일상도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흘러갔다. 출근 전 아내 지혜가 내려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 퇴근 후 식탁에 놓인 소박한 저녁 식사, 주말이면 민서와 함께하는 공원 산책, 모든 것이 늘 그렇듯 평온했다. 적어도 그날 퇴근길 전까지는. 무역회사 팀장으로 일하는 나는 보통 저녁 7시쯤 퇴근한다. 하지만 그날은 예상치 못한 거래처 문제로 회의가 길어져 퇴근 시간이 2시간이나 늦어졌다. 피로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초등학교 교사인 지혜는 이해해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은 편했다. 결혼 15년 차. 우리는 서로의 직업적 특성과 바쁜 일정을 존중하며 살아왔다. 집으로 가는 길, 평소 다니지 않던 지름길로 차를 돌렸다. 늦은 만큼 빨리 귀가하고 싶었다. 신호등에 걸려 멈춰선 그때 오른쪽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지혜였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마주 앉은 남자와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지혜의 손을 살짝 스쳤다. 순간적인 장면이었지만 그 친밀한 분위기는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차를 움직일 수 없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기계적으로 엑셀을 밟았지만 머릿속은 방금 본 광경으로 가득했다. 갑자기 목이 말랐다. 지혜가 다른 남자와 단둘이 있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지혜는 아직 귀가하지 않은 상태였다. 민서는 자기 방에서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 반가워하며 달려와 안겼다. 아빠, 오늘 늦었네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일상적인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13살 중학생이 된 딸은 이제 사춘기의 문턱에 서 있었지만 아직 아빠에 대한 애정만큼은 그대로였다. 그런 민서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자 방금 전 의심은 순간 부끄러워졌다. 저녁을 거르고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지혜가 돌아온 것이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어쩐지 화장이 평소보다 조금 진해 보였다. 그리고 선명한 립스틱 자국. 아침에 나갈 때는 분명 옅은 색이었는데 많이 늦었네. 회식이라도 있었어.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다. 지혜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응. 학교 동료들이랑 저녁 먹고 왔어. 학부모 상담 주간 준비로 회의가 길어졌거든.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말한 학교 동료들과 내가 본 단 한 명의 남자는 일치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아내의 말이 거짓으로 들렸다. 뱃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오래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는 지혜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평소처럼 잠든 그녀와 달리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결혼 반지가 낀 손이 다른 남자의 손에 스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어쩌면 업무상 만남일 수도 있다고 자위했지만 그 친밀한 눈빛은 분명 동료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했다. 다음 날 아침 지혜의 휴대폰이 식탁에 놓인 채 울렸다. 학교에서 온 연락인지 아니면 어제 그 남자인지 궁금했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지혜의 사생활을 존중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 경계가 흐릿해진 느낌이었다. 출근길, 처음으로 아내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를 의심하는 내 모습이 낯설었다. 동시에 자책감이 밀려왔다. 아내를 더 챙기지 못했던 걸까? 최근 들어 집에서도 일이 끝나지 않아 노트북을 붙들고 있던 나날들이 떠올랐다. 그 사이 지혜의 마음이 멀어진 걸까? 퇴근 후 다시 그 카페 앞을 지나갔다. 비어있는 창가 자리를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복잡한 감정 속에서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다. 집에 도착하자 지혜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탁 위에 마주 앉은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했다. 식사 중 민서가 학교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지혜의 표정을 살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가끔 시선을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득 민서가 물었다. 엄마, 요즘 왜 향수 뿌려요? 전엔 안 뿌렸잖아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순간 지혜가 잠시 손을 멈추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민서의 예리한 관찰력은 때때로 성인들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냥 선물 받아서 버리기 아까워서 써보는 중이야. 지혜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내게는 또 하나의 균열로 느껴졌다. 선물. 누구에게서? 묻고 싶었지만 민서 앞에서는 참았다. 그날 밤 지혜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가방을 살펴보았다. 편지 한 장이 접혀 있었다. 펼쳐보려는 순간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황급히 가방을 제자리에 놓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편지지 한쪽에 적힌 도영이라는 이름을 읽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출근 전 지혜의 책상 서랍에서 미처 숨기지 못한 메모 쪽지를 발견했다. 다음 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만나자. 그리고 이름 대신 이니셜 D가 적혀 있었다. 마치 금이 간 유리잔처럼 우리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직은 완전히 깨지지 않았지만 그 균열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예측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출근길에 지혜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궁금증이 더해졌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든 낯선 존재, 도영이라는 이름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지혜가 학교 행사 준비로 일찍 나간 사이 용기를 내어 그녀의 스마트폰을 살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손가락은 이미 화면을 열고 있었다. 메시지함을 열자마자 도영 선배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메시지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학교 일, 교직원 모임, 학생 상담에 관한 대화. 하지만 대화의 톤이 점점 치밀해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어 고마워. 오늘 만남이 위로가 됐어. 다음에는 더 특별한 곳으로 데려갈게. 단순한 동료 관계라고 보기엔 너무 가까운 언어들이었다. SNS 계정도 확인했다. 지혜가 최근에 올린 사진들 중 몇 장에는 낯선 장소들이 있었다. 한적한 카페, 조용한 공원 벤치, 갤러리 내부. 모두 혼자 찍은 사진이었지만 누군가와 함께였음을 암시하는 두 잔의 커피, 두 개의 접시가 은연중에 보였다. 댓글 중에 도영쌤이라는 아이디의 하트 이모티콘이 반복적으로 달려 있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점점 확신이 커져갔다. 지혜가 그 도영이라는 사람과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지혜의 서랍장을 뒤졌다. 그곳에서 발견한 카드 명세서에는 낯선 가게들의 영수증이 있었다. 주로 퇴근 시간 이후의 결제 내역들. 지혜가 방과 후에 들른다는 카페의 위치는 학교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다. 구글맵으로 확인해보니 한적한 주택가 사이에 자리한 분위기 좋은 카페였다. 학교 회의를 위한 장소로는 너무 멀고 은밀했다. 결정적인 것은 호텔 라운지 바의 영수증이었다. 지혜가 워크숍으로 외박했다고 한 날짜와 일치했다. 금액은 두 사람의 음료값으로 보였다. 나는 그 영수증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다음 날 출근길. 어색한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교무실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적으로 보였다. 그녀의 립스틱 색, 새로 구입한 블라우스, 평소보다 진한 향수 냄새까지 모든 변화들이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요즘 민서가 조금 예민해진 것 같아. 사춘기가 시작됐나 봐.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러게. 학교는 어때? 요즘 바쁘지? 응.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 정신없어. 도영 선배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처음으로 그녀가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을 꺼냈다. 마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전략처럼 느껴졌다. 도영. 누구? 우리 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 예전부터 알던 선배인데 최근에 우리 학교로 전근 왔어. 학생 상담하는 방법을 많이 배우고 있어. 표정을 관리하기 어려웠다. 아내가 그의 이름을 말할 때 목소리에 묻어나는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지만 내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공포가 뒤엉켰다. 그날 저녁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혜의 행적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하기로.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다운로드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한 기능이라는 명목으로 민서와 지혜의 휴대폰에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놀랍게도 지혜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지혜가 학부모 간담회 준비로 늦게 끝난다고 한 수요일. 위치 추적 앱을 확인하자 지혜의 위치는 학교에서 20분 거리의 한 레스토랑에 찍혀 있었다. 퇴근 시간을 앞당겨 그곳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은 조용한 분위기의 이탈리안 다이닝이었다. 창가에 자리한 테이블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 앞에 앉아있는 남자. 사진으로만 보던 도영의 얼굴이었다. 43세라기엔 젊어 보이는 외모, 세련된 패션 감각, 그리고 매력적인 미소. 지혜의 눈이 그를 바라볼 때마다 반짝이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다. 창문 너머로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바디랭귀지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영이 지혜의 머리카락을 살짝 넘겨주는 모습. 그녀가 그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며 어깨를 기대는 자연스러운 친밀감. 그들 사이의 화학작용은 분명했다. 내 눈앞에서 15년 결혼 생활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그들을 대면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참았다. 민서를 위해서라도 냉정을 유지해야 했다. 그날 밤
지혜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그녀에게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아내가 등을 돌리고 누운 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무엇이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향하게 했는지. 다음 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지혜가 종종 빌려가는 내 차의 블랙박스에는 몇 주 전의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중 지혜가 도영을 태우고 가는 장면을 발견했다. 비 오는 날 그녀는 우산 하나를 함께 쓰며 그를 차에 태웠다. 블랙박스에 찍힌 짧은 대화 속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집에 돌아와 보니 민서가 침울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지혜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민서가 무심코 화면을 봤는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도 아빠처럼 일 때문에 늦게 다니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응. 요즘 학교 일이 많아서. 지혜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거짓말. 민서의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엄마가 도영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 사진, 친구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순간 지혜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나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13살 딸의 눈에도 보이는 관계였던 것이다. 민서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날 밤 가족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다. 내 안의 혼란과 분노는 극에 달했고 지혜의 변명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민서였다. 무너져가는 가정 속에서 어린 딸이 느끼는 배신감과 불안, 그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서의 폭로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지혜는 민서의 말을 오해라며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이미 우리 가족의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상처를 입은 민서는 학교 생활에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최근 수업 중 집중력이 떨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는 이야기였다. 아이의 눈물 젖은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한 날,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엄마는 왜 아빠랑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구절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13살 소녀의 혼란과 상처가 글씨 하나하나에 묻어났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처음으로 탐정 같은 행동을 시작한 나는 일기장처럼 모든 증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날짜별로 지혜의 귀가 시간, 특이한 통화 내용,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까지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녀의 행적을 추적했다. 차량의 블랙박스를 더 자세히 확인했다. 지혜가 차를 빌려간 날들의 영상을 하나하나 살폈다. 대부분은 학교와 집 사이의 경로였지만 가끔 낯선 주소지가 등장했다. 한적한 주택가의 아파트 앞에서 도영이 내리는 장면, 그들이 함께 웃으며 차에서 내린 후 같은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모습, 블랙박스의 차가운 화면 속에 내 결혼 생활의 종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위치 추적 앱은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지혜가 점심시간에 자주 들르는 주택가 카페, 퇴근 후 들르는 공원 벤치, 그리고 가끔은 수업이 없는 날 장시간 머무는 호텔 라운지까지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다. 내 아내는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 증거를 모으면서도 내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확인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모든 것이 착각이기를, 단순한 업무적 관계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민서의 변화를 지켜보는 일이었다. 한때 밝고 활기찼던 딸은 이제 대화를 피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인사도 없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잘 나오지 않았고 억지로 식탁에 앉히면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민서야, 요즘 무슨 일 있니? 어느 저녁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표정하게 대답한 민서는 시선을 음식에 고정한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지혜는 애써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 했지만 민서의 냉담한 반응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더 열심히 민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딸은 완고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진실 추적의 과정은 내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졌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머릿속은 지혜와 도영의 관계로 가득 차 있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그저 피곤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 충동적으로 지혜의 학교를 찾아갔다. 멀리서 그녀의 교실을 지켜보다가 도영이라는 남자를 직접 볼 수 있었다. 키 크고 단정한 외모의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 보였다.
지혜와 나란히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복도에서 스치듯 나누는 미소, 잠깐 스치는 손,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상임을 느낄 수 있었다. 교무실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섰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민서를 위한 계획이 필요했다. 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경솔한 행동은 피해야 했다. 그날 저녁 지혜의 컴퓨터를 몰래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배신을 저지르면서도 그 흔적은 우리의 소중한 날짜로 감추고 있었다. 이메일함에서 충격적인 그러나 예상했던 내용을 발견했다. 도영과 주고받은 메일들이었다. 대부분은 학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중간중간 개인적인 대화가 섞여 있었다. 우리만의 시간이 기다려져 내 옆에 있으면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 이런 감정이 잘못된 걸 알지만 멈출 수 없어. 배신의 언어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가장 최근의 메일에는 주말 여행 계획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나에게 여교사 모임으로 외박한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도영과 바닷가, 펜션을 예약해둔 상태였다. 예약 확인 메일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그 순간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다. 망설임과 의심은 사라지고 차가운 확신만이 남았다. 증거는 이제 충분했다. 배신은 명백했다. 남은 것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민서의 방을 조용히 노크했다. 딸은 침대에 웅크린 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림 속에는 3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었다. 과거에 행복했던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다. 민서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다. 엄마가 도영 선생님과 있는 것을 본 적이 또 있니? 침묵이 이어졌다.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이는 뭔가를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듯했다. 말해도 돼. 아빠는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제서야 민서는 입을 열었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 엄마와 도영 선생님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봤다고 했다. 학교 현장 학습 때는 두 사람이 다른 선생님들과 떨어져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도 했다. 심지어 도영 선생님이 민서에게 과자를 사주며 우리의 비밀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까지. 민서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13살 소녀에게 이런 비밀을 강요한 것이 용서할 수 없었다. 아이를 안아주며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약속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단단히 결심한 상태였다. 증거를 모두 정리해 폴더에 담았다. 블랙박스 영상, 위치 추적 기록, 이메일 내용, 메시지 스크린샷까지 모든 것이 담긴 USB를 주머니에 넣고 다가올 폭풍우를 준비했다. 다음 날은 학교 공개 수업 날이었다. 학부모들이 참관하는 공식 행사였다. 지리에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했고 나는 민서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잠시 회사에 들렀다가 공개 수업 시간에 맞춰 학교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교실을 찾아가는 동안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주머니 속 USB가 납덩이처럼 느껴졌다.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민서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고민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교실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 섰다. 창문 너머로 지혜가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보였다.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15년간 사랑했던 그 얼굴,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그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진실이 무너뜨릴 것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거짓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결심이 더 컸다.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정직한 시작점이 필요했다. 지혜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표정에서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뒤쪽 학부모 자리에 조용히 앉아 다가올 폭풍의 순간을 기다렸다. 교실 뒤편에 앉아 지혜의 수업을 지켜보는 동안 시간은 납처럼 무겁게 흘렀다. 그녀는 학생들 앞에서 여전히 뛰어난 교사였다.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아이들의 질문에 차분히 답하는 모습은 내가 처음 그녀에게 반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런 그녀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들이 쌍쌍우우 모여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혜는 내게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공개 수업에 참석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는 나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갈 수 없었다. 복도에서 도영이 교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여러 학부모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교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지혜와 눈을 마주쳤을 때 짧은 순간 교환된 그들만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미묘했지만 나에게는 번개처럼 선명했다. 이제는 때가 됐다고 느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앞으로 걸어갔다.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고 곧 나는 지혜와 도영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민서 아버지입니다. 도영에게 차분하게 인사했다. 도영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최도영입니다. 민서 아버님이시군요. 민서는 정말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는 그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혜 선생님과는 오래 아는 사이라고 들었어요. 의도적으로 지혜라는 이름을 강조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영의 표정이 살짝 굳었고 지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주변의 학부모들이 우리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네, 대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도영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들었다. 오늘은 특별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공개 수업 후에 모두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직감했을 것이다. 놀란 눈으로 내 손에 든 USB를 바라보았다. 여보, 잠깐 나가서 이야기할까? 지혜가 낮은 목소리로 제안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안에 억눌렸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야기. 지금까지 진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나? 모두가 알아야 할 것 같아. 교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학부모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영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내가 가로막았다. 최도영 선생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책임질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그 말에 교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학부모들이 서로 속삭이며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지혜가 급히 내 팔을 잡았다. 제발, 여기서 그만해. 민서를 생각해. 그 순간 민서가 교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점심시간에 무엇인가를 가지러 온 듯했다. 딸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다. 순간 망설였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지혜 선생님과 최 선생님은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개월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이 USB에는 그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순식간에 교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다른 이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도영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혜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먼저 돌아가 주시겠어요?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학교 교감이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개입했다. 그는 학부모들을 밖으로 안내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교실에는 지혜, 도영, 나, 그리고 몇몇 남은 교사들만 남았다. 민서는 담임 선생님이 데리고 나갔다. 딸의 눈에 맺힌 눈물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다. 이건 정말 불필요한 행동이었어요. 도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는 단지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가정을 파괴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위로. 호텔 라운지에서, 바닷가 펜션에서. 그게 당신들의 위로 방식입니까? 지혜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교사로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책임을 회피하는 그의 모습에 더욱 실망스러웠다. 교감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교장실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소문은 이미 학교 전체로 퍼지고 있었다. 교장실에서의 대화는 냉정했다. 도영은 계속해서 관계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했고 지혜는 침묵을 지켰다. 학교 측에서는 이 문제가 학교 명예에 관련된 일이라며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했다. 결국 도영은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고 지혜는 휴직을 권고받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학교를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민서가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가득했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 친구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순간 내가 한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민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났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두 분 다요. 난 이제 아무도 믿기 싫어요. 민서의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다. 학교 상담 선생님이 재빨리 다가와 민서를 데리고 갔다.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내 행동이 결국 가장 사랑하는, 보호해야 할 존재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다. 지혜와 나는 침묵 속에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오랜 시간 흘러온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차 안의 무거운 정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왜? 한참 만에 내뱉은 단 한마디. 지혜는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했다. 외로웠어. 너와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 도영 선배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봐줬어. 너무나 단순한 이유. 그러나 그 단순함이 더 큰 상처를 주었다. 익숙함이 우리를 갈라놓았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15년 결혼 생활과 민서의 행복을 버렸어. 그게 내 선택이었어?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의도한 게 아니야. 그냥 흘러가다 보니 이렇게 됐어. 돌이키고 싶어도. 집에 도착하자 민서는 이미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노크해도 대답이 없었다. 학교에서 먼저 데려다 준 듯했다. 저녁이 되어도 민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을 거부했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내 폭로가 가져온 결과는 그녀에게 더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시선, 앞으로 마주해야 할 일상의 어려움,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버린 것이다. 늦은 밤, 민서의 방 앞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다. 지혜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다. 침실에 함께 있을 수 없었다. 서로에게 할 말은 많았지만 어떤 말도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 강요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 밑에는 푸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다. 어제의 사건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알 수 있었다. 지혜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잠시 친정에 머물겠다며 조용히 준비했다. 그녀를 막지 않았다.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다. 민서를 잘 부탁해. 내가 잘못했어. 떠나기 전 지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공허함과 배신감,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민서의 방 앞에서 또다시 발걸음을 멈췄다. 이번에도 문은 닫혀 있었다.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엄마가 떠났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날 저녁, 처음으로 민서가 방에서 나왔다. 창백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어디 갔어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할머니 댁에 가셨어.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다. 그저 텅 빈 엄마의 자리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 안아주려 했지만 민서는 다시 한번 뒤로 물러났다. 저도 학교 그만둘래요.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 싶어요. 친구들 얼굴 볼 자신 없어요. 민서의 말에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진실을 밝히려는 내 행동이 결국 딸의 학창 시절까지 망쳐버린 것이다. 어쩌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어디든 내가 편안한 곳으로.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 없는 침대에 누웠다. 텅 빈 옆자리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다. 불현듯 지혜와의 첫 만남, 결혼식 날에 행복했던 순간들, 민서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이 떠올랐다. 그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이것이 진실을 밝힌 대가라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민서의 상처 입은 눈빛을 기억하며 처음으로 내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학교 폭로 사건 이후 석 달이 지났다. 가을의 끝자락, 거리의 낙엽들은 바람에 휩쓸려 이리저리 흩어졌다. 우리 가족도 그 낙엽처럼 제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진 채였다. 지혜는 여전히 친정에 머물렀고 민서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기계처럼 살아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이 나를 맞이했다. 민서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만 집에 왔다. 다른 날들은 외할머니 집에서 지혜와 함께 지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민서가 원하는 방식을 존중하기로 했다. 어쩌면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었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동료들은 내 표정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눈치챘지만 깊게 캐묻지는 않았다. 가끔 팀원들이 회식을 제안했지만 대부분 거절했다. 집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민서와의 영상통화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빠, 오늘 새 친구가 생겼어요. 영상 속 민서의 목소리는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새 학교에서는 아무도 우리 가족의 일을 모르니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다. 민서의 작은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눈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웃을 때도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았고 갑자기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는 순간들이 잦았다. 심리 상담사는 민서가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했다. 부모의 갈등과 공개적 폭로로 인한 충격이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이다. 상담사의 말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과 안정감이었다. 3달 만에 지혜를 다시 만났다. 민서의 생일을 맞아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이 열리고 지혜가 들어왔을 때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예전보다 많이 여위었고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오랜만이네.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대화는 주로 민서에 관한 것이었다. 학교 생활, 심리 상담 진행 상황, 앞으로의 계획, 마치 공동 양육자로서의 의무적인 대화 같았다. 그러다 문득 지혜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갑작스러운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미움, 분노, 원망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으면서도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도영은 어떻게 됐어? 묻고 싶지 않았지만 질문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연락 끊었어. 그는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더라. 모든 게 끝났을 때 사라졌어. 예상했던 답변이었다. 도영의 책임 회피는 처음부터 눈에 보였다. 그가 지혜에게 진심이었을까? 어쩌면 단지 일시적인 감정의 도피처를 찾은 것은 아니었을까? 돌아올 생각 있어. 스스로도 놀란 질문이었다.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마음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말이었다. 지혜의 눈이 커졌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생각해본 적 없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민서가 나타나기 전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다. 딸의 생일 파티는 예상보다 평화롭게 진행됐다. 민서는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미소를 지었다. 비록 과거의 행복한 가족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작은 출발점으로 느껴졌다. 그날 밤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왜 모든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곱씹었다. 진실을 향한 나의 집착이 과연 옳았을까? 달리 해결할 방법은 없었을까? 학교에서의 폭로가 아닌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 반성과 회한이 교차하는 밤이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이 너무 컸다. 특히 민서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주 민서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서가 상담 시간에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학교를 방문했을 때 선생님은 나에게 민서의 그림을 내밀었다. 3명의 인물이 그려진 그림. 1명은 혼자 멀리 떨어져 있고 2명은 손을 잡고 있었다. 민서와 나였다. 멀리 떨어진 사람은 지혜였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온전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모든 상처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부모가 함께하길 바라고 있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서에게는 안정적인 가정환경이 필요합니다.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민서가 부모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중요해요.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됐다. 지혜에게 민서의 그림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대화했다. 비록 부부로서의 관계 회복은 아직 멀었지만 부모로서의 역할만큼은 함께하기로 했다. 주말마다 민서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공원 산책, 영화 관람, 저녁 식사, 평범한 가족처럼 보내는 시간들이 쌓여갔다. 어느 날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 화해할 수 없어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답하기는 어려웠다. 지혜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도 같은 고민이 비쳤다. 사랑은 복잡한 거야, 민서야. 내가 대답했다. 때로는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시도는 할 수 있잖아요. 민서의 눈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 말에 지혜가 작게 웃었다. 우리 민서가 철이 들었네. 그래, 시도해볼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가족 상담을 시작했다. 매주 한 번씩 전문 상담사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과거의 상처와 배신에 대한 이야기로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지만 점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혜는 자신의 외로움과 정서적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일에 몰두하며 그녀의 감정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무심함을 인정했다.
물론 그것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해의 실마리는 되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혜가 집으로 돌아왔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그저 민서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는 조심스러운 합의였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되 서로에게 공간과 시간을 주기로 했다. 신뢰를 다시 쌓는 과정은 더디고 고통스러웠다. 가끔은 과거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 가슴을 조이기도 했다. 지혜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다. 지혜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아침마다 내려주었고 나는 퇴근길에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사오기도 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노력들이었다. 민서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 학교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늘어났다. 가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함께 곁을 지켜주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여전히 회복 중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지혜와 나 사이의 관계는 예전과 다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감정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결혼 반지는 아직 손가락에 끼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착용할 날이 올까?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과거의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내가 퇴근길에 목격한 그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거짓된 행복 속에 살았을지도 모른다. 민서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에 미소 짓게 된다. 그녀는 친구와 전화 통화 중이다. 한때는 그 웃음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은 많은 것을 치유했다. 부엌에서는 지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식탁을 차리며 그녀를 돕는다. 우연히 손이 스치자 잠시 눈이 마주친다. 그 눈빛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평온하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다. 우리가 겪은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상처와 기쁨은 그 여정의 일부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 함께든 따로든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민서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음악 소리가 집 안을 채운다. 지혜가 살짝 미소 짓는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따라 그려진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 깨진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건 시간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저 감사함을 느낀다. 모든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그것이 비록 느리고 불완전한 걸음일지라도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